네, 다음에는 기업의 안정성 비율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앞서는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그 기업의 가치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느냐를 보여주는 기업 가치 지표였다면, 이 안정성 비율은 말 그대로 이 기업이 얼마나 안정적인 상황이냐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기업이 있는데 굉장히 실적이 좋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 실적이 좋은 상황이라고 해서 그 기업의 재무적인 상황이 반드시 좋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사를 굉장히 잘해서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인데 알고 봤더니 부채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채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클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부채를 갚을 만큼의 능력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장사가 잘 돼서 순이익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잠깐만 삐끗하면 기업이 곧 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우리가 선뜻 투자를 하기가 망설여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 가치 지표보다 더 비중 있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 이 안정성 비율입니다. 특히 우리 같이 이 주식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재테크를 할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안정성 비율은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안정성 비율은 체크할 것이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채 비율이 있어요. 부채 비율은 그 기업의 부채 총액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값인데요. 당연히 이 부채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자기 자본에 비해서 빚이 적은 거니까요. 그런데 무조건 낮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기업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 적절하게 부채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우리 가정 경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가진 돈만 가지고 집을 살라 그러면 집 하나 사는데 10년 넘게 걸리잖아요. 그런데 적절하게 부채를 활용을 해서 집을 샀더니 남들보다 집도 빨리 샀고 그리고 좋은 시기에 집을 사서 그 집값이 올라가지고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절하게 신용을 이용해서 투자를 해서 성과를 많이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위험하죠. 올바른 투자 습관과 투자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빚을 내서 도박하듯이 투자를 하면 당연히 위험한 건데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적절하게 부채를 활용해서 우리가 재테크를 할 수 있듯이 기업 역시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거나 아니면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은 걸러서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쉽게 봤을 때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우선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 다음 안정성 비율은 유보율인데요. 이 유보율은 잉여금을 납입 자본금으로 나눈 값입니다. 잉여금이라고 한다면 기업이 돈을 여러 군데 쓰고 남는 돈이에요. 네, 한마디로 이 유보율이 높다는 것은 잉여 자금이 많아서 재무 구조가 안정적인 것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것도 유보율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이 영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잉여 자금을 잘 활용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돈을 쓰질 못하고 그냥 놀리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보율이 너무너무 높다고 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은 기업이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단순하게 유보율이 높으면 기업의 안정성이 높은 편이다라고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럼 최소한 유보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게 좋냐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정확하게 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대략 200% 정도가 나와주면 우리가 투자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다. 물론 다른 것도 같이 봐야 되겠지만 큰 무리는 없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유동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 유동 비율이 낮으면 기업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닥쳤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하게 도산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최악의 상황인 상장 폐지를 겪지 않으려면 이 유동 비율이 어느 정도 나와주는 그런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텐데요. 대략 120에서 200% 정도가 되면
그래도 단기적으로 갑자기 망할 위험은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유동 비율 부분 잘 체크해 두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자기 자본을 총 자산으로 나눈 것이거든요. 이건 역시 최소 20%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안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도 더불어서 잘 체크해 두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본 비율이 너무 높아도 좋은 것은 아니에요. 앞서 부채 비율에서 설명한 것처럼 총자산에서 자기 자본만 어마무시하게 많다. 그렇다면 이 기업도 뭔가 어딘가 이상한 점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은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지금까지 기업 가치 지표와 안정성 비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테마주 같은 거에 투자를 한다고 쳐볼게요.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 시세가 막 분출이 되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 그 주식을 지금 사기만 하면 무조건 돈을 벌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해봐요. 그래서 그 주식을 매수했다고 한다 그러면요, 그 테마주를 매수한 이유는 어디까지나 수급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사자마자 수급이 사그라들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정말 의도치 않게 장기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업이 내가 적어도 투자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망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더 한 발 나아가서는 수급이 흩어지면서 가격이 거꾸로졌지만 언젠가 다시 한번 수급이 살아나서 내가 산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도 기대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기업의 안정성 비율이 낮고 기업의 가치가 굉장히 후진 상황이라면 그런 걸 기대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욕심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테마주를 들어간다던가 단순히 수급만을 보고 들어간다던가 혹은 단기 투자를 위해서 기술적 분석만 보고 들어간다고 해도 지금 배운 이 기업의 안정성 비율, 기업 가치 지표 등을 보고 최소한의 기준점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든 종목을 선택하기 전에 이 지표들을 봤더니 너무 그게 안 좋다. 그러면 투자를 재고해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EPS, PBR, PER 이런 것들 다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부채 비율, 유보율, 유동 비율 같은 재무의 안정성을 살펴보는 것도 꼭 필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 드렸고요. 이어서 HTS상에서 지금 설명한 기업가치 지표와 안정성 비율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